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얀마어하고 또 다르게 이 라우족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유튜브 지식뭉치에 나온 거. 제가 이런 유튜브 내용을 볼 때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 신뢰가 가냐 마냐를 따지면서 제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식뭉치라는 데서 이렇게 라우족 이꼬르 고구려 후예라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달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짧으니까 유튜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족은 중국 운남성 일대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현재 중국의 운남성 일대에는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중국 밖에도 미얀마에는 15만 명, 태국에 10만 명, 라오스와 베트남에 각각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의 언어 구조가 우리 국어와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나를 나로, 너를 너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사랑해요는 나래, 너타, 하웨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요. 여기 보면은 조사가 한국과 북한 쪽에 한국의 북쪽 사투리하고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가만 어디서 이런 말이 만들었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봅시다. 나는 드라비다어죠. 레는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튼 주격조사 역할을 하는데 북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내래 밥 먹으시오. 내래 쓰잖아요. 주격조사. 이 는하고 같은, 남쪽에서는 는을 쓰죠. 이 는은 중국어에 있어요. 한어에. 너. 중국 발음으로 나, 너를 워나, 너니, 너가 어기조사가 주격조사로 정착이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 타. 너는 드라비다오죠. 타는 이건 뭐냐. 이거는 몽고로 계통, 알타이어 계통의 목적격, 대격, 조사적 성격이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웨요, 요는 이게 몽고로에 있어요. 몽고로적인 게 남쪽으로 내리면서 한국어에도 있고 일본어에도 있습니다. 하웨요는 뭐냐면 이게 한자예요. 한자. 하오예요. 좋아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언어가 이렇게 간섭을 서로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짬뽕도서 형성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어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고구려어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격조사 내가 나래 똑같잖아요. 나는 서울로 가요는 나래 서울로 까요라고. 또 보면 내래 서울로 까요 고 가다 같잖아요. 로는 뭐냐? 이게 몽고로에 있어요. 몽고로. 일본어에는 없어요. 이게 방향적 조사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얼마만큼 멜팅 팟적인 언어인가, 에스릭 멜팅 팟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왜 있는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요, 로 이런 것들은 알타이 계통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드라비다오. 응?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나는을 나래라고 말하는 게 북한말의 나는을 일컫는 내래와 비슷하죠. 이렇게 저렇게는 이렇게 저렇게로 표현하고 아빠를 부를 때는 오빠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어와 어순도 비슷하고 부사나 단어 형태도 유사한 게 많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제임스 마티소프라는 교수는 라후말의 구절 구조는 한국어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공기놀이. 공기놀이 우리가 어릴 때 여자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드라비다오 저게
지금 타밀 지역에 이런 놀이가 있어요. 공기놀이가. 그런데 이 라우족에도 그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라우족이 고구려의 우회라면은 왜 라우족이 차가 나느냐? 한국인들이 고대에 어떤 말을 썼을까?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한국인들의 원류가 되는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잘 통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말이 통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말이 통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인칭 대명사는 일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라우족이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AD 7세기 이후에 당나라에 끌려간 20만 명의 그 족속이 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요. 좀 이따 나타날 텐데. 중국 남방에 밀림에 버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자기들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그쪽 지역에 토착하고 또 이제 접촉하면서 언어 간섭이 일어나면서 수용되고 변형되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인칭 대명사랄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그 방향적 조사 로 이런 것들은 남방어에는 없어요. 그쪽 언어에는 몽골어적인 거예요. 왜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북쪽 탕리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그 주몽 신화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타이어와 드라비다어가 어떤 접선을 해가지고 언어 간섭에 의해서 서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인칭대명사 나 너는 유지했다 이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러면서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문법 체계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구려어가 됐고 그것이 망해서 끌려가서 중국 남쪽, 운남성이랄지 이제 그다음 버마 북쪽에, 미얀마 북쪽에 산속에 흩어져 사는 과정에 아까 이게 보면 꽤 인구수가 꽤 되잖아요. 수십만 명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됐다면 이거는 고구려인의 후예다. 그러면은 고구려라는 게 인칭 대명사가 이러하다면은 현재 우리 쓰는 어가 고구려어적 성격이지만은 남쪽의 가야어랄지 경상도 지역의 언어하고도 이렇게 인칭 대명사는 일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 너를 쓰는 고대 한국인의 기본적인 종족적 정체성은 만주와 한반도를 거쳐서 항상 변함없이 일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진족, 말갈족, 그 다음 몽골계 선비, 투르크어와는 인칭 대명사가 전혀 달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또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즐겨하고요. 가위바위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길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이치기를 하며 놉니다. 역사학자 중에는 이 부족을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보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데요. 라오족은 구전으로 전해지길 자기들 조상의 고향이 흰눈이 내리는 북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서 동의전 고구려 편에는 총장 2년 669년에 고구려 백성 3만 명을 강회와 산남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과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고장학 편에는 당 총장 2년 당 고종은 고구려 백성 38,300호를 강회 남쪽과 산남, 정서 제주의 땅에 옮겼다는 기록을 기반으로 중국 남쪽으로 퍼진 고구려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풍습을 가진 모습에 라오족을 고구려의 후예로 추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논리를 전개했듯이 이 고구려의 후예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분은 미얀마 분 자기 뭐 라우족이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라우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라우족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미얀마어에는 하여튼 응아라는 1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얀마뿐만 아니라 지도를 하나 보면은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게 미얀마는 여기 있잖아요. 미얀마가 1인칭 대명사를 응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응아. 그게 변형된 게 중국 한어의 워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파생된 거란 얘기죠.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이 중요한 한국인의 형성에 있어서의
병목 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어에 인칭되면서 드라비다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드라비다인들은 여기에 사는데 한때는 인대 전부를 지배했던 사람이 드라비다인들이에요. 서쪽에서 왔던 인도 아리안 계통에 밀려서 지금은 나르마다 강 동쪽에 여기에 주로 사는데 고대 이들이 대단한 문화 종족이었고 문명을 읽은 종족, 인더스 문명의 주역이었다 이거죠. 그 수준이 되네. 빙하기 이전부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 빙하기에는 위도가 높은 데서는 사람이 살 데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주로 이 지역에 많이 살았죠. 이렇게 순다랜드로 해서. 인도는 그 핵심 지역이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숙해가지고 결국 한 5,500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그 인더스 문명을 모헨조다로 하라파에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게 유적은 여기였지만은 얘네들이 뭐냐면은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게 해양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해양 항해술이 발달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들 고도 문명을 가지고 이게 이동해 오면서 미얀마라는 이 지역 이게 뭐 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그 강의 북쪽 끝이 이게 장강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메콩강 이게 지역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중요한 그 강에 세 강이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의 근데 인도 드라비다인하고 한국인은 생김새가 지금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유전 형질로 보면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으로 고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조금 비슷한 게 나오는데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그 사람들은 좀 검티티하고 응? 우리는 몽골계 중국 사람 만주족하고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드라비다하고 유사하다. 여기에 무슨 이 수수께끼다 이게. 어떤 미싱 링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미싱 링크가 될 만한 게 미얀마다 이거죠. 왜냐면 미얀마인들이 한국인과 비슷하잖아요.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드라비다인보다는 미얀마인의 한국인이 더 가깝죠. 생김새가. 유전적으로 더 가까워요. 그럼 미얀마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여기서 지도상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여기 산스크리트어가 미얀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드라비다인의 드라비다어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드라비다인들이 그당 고대에는 고등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의 밑바탕을 깔았을 수가 있어요. 다수였고. 그런데 나중에 온 이 인도 유로보족 아리안 계통의 산스크리트어가 이쪽에 들어올 때 사람도 이게 벵고로, 방글라데시 이 말도 이제 유입되는 거죠. 종족과 함께.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은 방글라데시어는 인도 유로보족 계통에 들어가요. 힌디어. 그런데 미얀마어는 시노티베트 계열의 버마 계열의 언어예요. 성조가 있는 언어란 얘기죠. 근데 방글라데시랄지 드라비다어는 성조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티베트가 있잖아요. 티베트어. 이 사람들은 성조가 많지는 않아요. 2개 정도. 그래서 성조어적 성격이 있어요. 네팔 보이죠? 여기는 힌디어에 가까워요. 유러피안어에 가깝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냐면 티베트 버마계 언어, 미얀마와 같은 계열의 언어예요. 부탄은. 네팔은 여기 힌디어하고 유사하고요. 인도 유로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SOV라고 써놨죠.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인도 유로보족의 인도 힌디어가 제가 모를 때는 인도 유로보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SVO 동사가 주어 다음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힌디어조차도 SOV의 어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류는 인도 유로보족으로 분류됩니다. 왜? 거기에 쓰이는 중요한 어떤 친족명이랄지 그런 것들, 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이 유로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네팔, 힌디어, 드라비다어, 미얀마어, 그 다음에 이 시네티베트어 중에 티베트어, 이 말들은 전부 어순이 SOV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SOV의 형태의 이 문법적 어순은 그 기초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이걸 상상력으로 추적해야 돼요. 드라비다어에 그 토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드라비다어가
미얀마를 거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송조가 있는 시노티베트하고 만나면서 언어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어는 SOV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SVO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국어가 영어하고 비슷하잖아요. 인도 유로어하고 어순 문법 체계가. 그런데 시노티베트어에는 티베트하고 여기 한어가 하나로 묶여요. 그런데 어순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어는 SVO인데 티베트어는 SOV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라비다인,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시노티베트 중에 한 파인 티베트 버마어 계통 이 어가 막 섞이면서 미얀마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말은 어순이 SOV로 같아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로 딱 현대어를 들어가 보면은 유사한 하기도 하지만 아까 그 미얀마 여자분 말처럼 상당히 다른 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 티베트 버마어 계통의 언어의 공통적인 1인칭 대명사는 응아예요. 응아. 마침에 나가 변형됐을 거라고 보는 게 응아. 송조를 만나서 나가 응아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얀마, 드라비다오,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아어, 벵고로, 부탄, 네팔, 티베트 이 언어들은 전부 어순은 한국어와 같은 SOV형이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송조 구역이 있고 송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송조가 없는 드라비다어와 문법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면서 심지어 인칭 대명사도 나, 너, 그 다음에 친족 명칭 엄마, 아빠, 또 언니 똑같다 이거죠. 좀 이따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지도에 이런 것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의 원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비다어적 말을 드라비다어적이라고 했잖아요. 드라비다적이 아니고 드라비다 말, 문화, 문명적인 미얀마인이 형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족들의 짬뽕 과정에 그래서 이 유전적 형질이 한국인과 유사한 특히 중국인이랄지 이 티베트인과 한국인도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유사한 형질의 인간이 여기서 섞이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의 언어가 시노티베트, 티베트 버마 계통에 의해 가깝게 있지만은 아주 원시 신석기 고대에는 이 드라비다인들이 문명을 읽은 이후에 그 번성된 문명에 가지고 이동해 했을 때는 이네들의 세력이 셌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적인 언어에 기반한 종족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문화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 너, 엄마, 아빠 공기놀이하고 제기차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던 종족들이 여기로부터 어느 시기인가 해로를 향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또는 여기 장강 상류로 가서 장강을 타고 내려와서 상해 쪽에 이 바다로 오고 북쪽 부상에서 산동반도를 거쳐서 여동과 한반도 또는 대만을 거쳐서 일본 열도 이렇게 해서 가야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는 가야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원형이 이동해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비다인이 톡조로 대규모로 이동한 게 아니고 드라비다인의 문화 문명적인 월등한 우위의 기초에서 미얀마에서 이러한 종족들의 결합 이후에 새로운 유전 형질의 한국인과 유사한 동아시아인과 유사한 형질이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죠. 지금 미얀마인처럼. 그런데 언어는 드라비다인이 완전히 장악했다. 고대에는. 현대는 이게 섞이면서 이게 송조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됐지만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 심지어 여기 힌디어조차도 어순이 드라비드하고 같다 이미 SOV로. 그리고 티베트어도 성조어가 있는 언어조차도 이 어순은 드라비다어 문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미얀마에서 이쪽에 이 지역이 해로로 해서 왔던 육로우 장강을 타고 내려왔던 또는 티벳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유목 초원벨트를 따라서 이렇게 왔던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드라비다인의 본래의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원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부여인 그리고 한국인들을 만들었다. 그걸 저는 아사달 카라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해로로 왔을 때 또는 장강을 통해서 해로로 왔을 때는 중요한 기착점, 교차로가 어디냐? 산동반도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산동반도. 이 산동반도를 통해서 요동 지역으로 들어가고 서해를 바로 건너면은 이게 서울 지역, 강화도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평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고대의 한때는 기후가 엄청나게 지구 기후가 따뜻해 가지고 그래서 홀롯의 극성기라고 그러는데 최성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6,000년 정도 사이 5,000년 전에는 그 위에도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보면 산동반도가 두 개의 섬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그 서쪽에 바다 내지는 늪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황하가 여기까지 흐르고 아직 삼각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평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도달했던 이 드라비다 문명적 성격의 이 미얀마 족속과 유사한 이 족속들이 해로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디로 자기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을까? 우리가 그걸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요동반도 내지는 한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 서쪽으로는 늪지대 내지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서쪽에 이 한어를 만들었던 시노티베트 계통의 성조어를 쓰던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쪽으로도 갔긴 했겠지만은 이 자체에서 문명을 일구면서 이쪽 요동지역이랄지 한반도로 같이 이동하면서 이게 환바로권 문명이 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쪽은 늪지대가 아니잖아요. 늪지대에 가서 뭐 문명을 일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기가 지나서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군 신화에 나오는 2330년 지금으로부터 4300년쯤에 기후가 추워져요. 지구 기후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부터 홀롯의 최성기 때는 지금부터 10m 정도 해수면이 높아서 이게 다 물에 잠겼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쪽에 상산력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평원이 넓어가지고 중원의 생산력이 엄청나가지고 그 힘으로 동아시아 패권을 약 2, 3천 년간 휘두르고 살았지만은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그 홀롯의 최성기 때 그때 이게 보면 여기 홍산 문화가 그 융성했는데 그 세계에는 과연 문명의 중심과 생산력의 최고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는 바로 이 요하와 이 만주평원 그리고 그게 연결되는 한반도 이 지역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열도를 타고 여기에 문명의 교차로로서 해양 문명의 교차로로서 이 산동반도가 안정지대이면서 고립된 섬이면서도 이 서쪽으로부터 위협이 없었죠. 이게 바다와 늪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아사달 카라 문명이 선두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